반갑습니다. 민낯경제입니다. 지난번 지방 부동산 소멸 영상을 올리고 나서 댓글창을 하나하나 읽어봤습니다. 많은 분들이 충격을 받으셨지만 결론은 묘하게 한 곳으로 모이더군요. 지방은 끝났다. 그래, 역시 답은 서울이다. 지방 탈출해서 서울로 도망쳐야 한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건 착각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마지막 희망, 서울 불패라는 신화의 민낯을 아주 냉정하게 해부해 드리려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지방이 사람이 없어서 서서히 말라 죽는 곳이라면 서울은 가치가 없어서 한 방에 터질 곳입니다. 지방은 들어와 살 사람이 없어서 망하고 서울은 그 미친 가격을 받아줄 사람이 없어져서 망합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고 나면 여러분이 그토록 믿었던 서울 아파트 등기 권리증이 어쩌면 내 자산을 지켜주는 방패가 아니라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처럼 보이게 될 겁니다. 왜 그런지 지금부터 감정이 아닌 숫자로 증명해 드리겠습니다. 파트 1. 가치평가 15억의 무게감. 무엇을 사고 있는가? 먼저 우리가 당연하다고 믿고 있는 가격표부터 의심해 봅시다. 여러분의 주머니에 현금 15억 원이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돈은 평범한 직장인이 한 푼도 안 쓰고 30년, 40년을 모아야 만져볼 수 있는 거금입니다. 자, 지금 서울에서 이 15억으로 뭘 살 수 있습니까? 강남 3구는 어림도 없고 마포, 성동구, 용산구 혹은 경기도 핵심지의 구축 아파트 국평 84 한 채를 겨우 삽니다. 우리가 15억을 주고 사는 그 상품의 질을 한번 뜯어봅시다. 지어진 지 20년이 넘어서 지하 주차장은 이미 포화 상태입니다. 매일 밤 이중 주차를 밀고 당기는 전쟁을 치러야 합니다. 배관은 낡아서 녹물을 걱정해야 하고 층간 소음 때문에 윗집 아랫집 눈치를 봅니다. 커뮤니티 시설? 헬스장 하나 있으면 다행입니다. 우리는 이 열악한 주거 환경을 단지 서울 역세권이라는 입지 하나만 보고 15억을 지불합니다. 자, 이제 시야를 넓혀서 비행기를 타고 옆나라 일본으로 가봅시다. 평균의 함정에 빠지지 않기 위해 미나토구 같은 초고가 지역은 빼겠습니다. 대신 도쿄 중산층이 가장 살고 싶어하는 세타가야구나 스기나미구의 일군 브랜드 신축 맨션을 보겠습니다. 가격이 얼마일까요? 최근 시세로 약 1억 2천만 엔에서 4천만 엔 사이. 우리 돈으로 12억에서 14억 원 수준이면 진입이 가능합니다. 15억 주고 사는 서울 구축보다 오히려 저렴하거나 비슷합니다. 그런데 상품성은 어떨까요? 호텔 로비 같은 입구에 컨시어지 서비스가 있습니다. 내진 설계는 기본이고 주차 공간은 100% 확보되어 있습니다. 천장고는 높고 발코니 면적은 서비스로 줍니다. 집안에서 음식물 쓰레기를 바로 처리하는 디스포저 시스템이 기본입니다. 말 그대로 삶의 질을 높여주는 최신식 주거 상품입니다. 통계를 보면 한국의 1인당 소득 GDP 일본을 거의 따라잡았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우리 정말 치열하게 살았고 소득 수준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럼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소득이 비슷해졌다면 우리가 사는 집의 수준도 비슷해야 정상 아닙니까?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일본인과 똑같이 버는데 집을 살 때는 훨씬 더 가혹한 비용을 치르고 있습니다. 국가 전체의 경제 규모를 봐도 이상합니다. 일본은 우리보다 경제 규모가 2.5배나 큰 나라입니다. 나라가 더 부유하고 자산이 더 많이 축적된 나라의 수도 도쿄가 오히려 서울보다 합리적인 가격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체급이 훨씬 큰 나라도 13억이면 신축을 사는데 왜 우리는 15억을 내고도 주차 전쟁을 치러야 합니까? 우리가 일본보다 돈을 못 벌어서가 아닙니다. 우리의 자산시장이 돈의 가치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기형적인 고비용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금 롤렉스 가격을 지불하고 전자시계를 차고 있으면서 이게 명품이야 라고 스스로 최면을 걸고 있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파트 2. 트로피 애색과 수요의 고립. 여기서 분명 이렇게 반박하실 분들 계실 겁니다. 야, 뉴스 보니까 도쿄 아자부다의 힐스 펜트하우스는 몇천억 한다던데? 도쿄가 훨씬 비싸잖아. 네, 맞습니다. 도쿄엔 200억엔 우리 돈으로 2에서 3천억 원을 호가하는 집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구분하셔야 합니다. 그건 일본 부자들 뿐만 아니라 전 세계 슈퍼 리치들이 사는 글로벌 트로피 에셋입니다. 뉴욕 맨해튼이나 런던의 초고가 주택과 같은 급이죠. 전 세계 자산가들이 수집하듯 사는 물건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금 이재용 회장이 살 집을 걱정하고 있습니까? 아니죠. 우리는 맞벌이 부부가 평생을 갈아 넣어야 살 수 있는 보통의 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도쿄의 그 비싼 집들은 전 세계가 수요층이지만 서울의 15억, 20억짜리 아파트는 철저히 한국인만 사는 내수용 자산입니다. 도대체 왜 전 세계 부자들이 탐내는 트로피 가격표가 한국 서민들이 살아야 할 낡은 아파트에 붙어 있는 겁니까? 그렇다면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가격 역전 현상이 일어났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가 우물 안 개구리이기 때문입니다. 한국 사람은 자산으로서의 가치가 훨씬 높은 도쿄 집을 사고 싶어도 현실적으로 사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일본 은행은 외국인에게 대출을 거의 안 해줍니다. 10억짜리 집을 사려면 현금 10억을 들고 가야 합니다. 레버리지를 쓸 수 없으니 평범한 한국인에게 도쿄 부동산은 그림의 떡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대출이 나오고 전세가 있는 서울이라는 좁은 가두리 양식장 안에 갇혀서
서로의 아파트를 더 비싼 가격에 사주는 폭탄 돌리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본론 3. 수요의 공백, 누가 당신의 집을 받아주는가? 여기서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게 있습니다. 무슨 소리냐? 요즘 중국인들이 서울 아파트 엄청 사들이는 거 모르냐? 외국인도 서울의 가치를 인정한 거다. 이거야말로 정말 위험한 착각입니다. 국토부 최신 데이터를 뜯어봤습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중국인이 서울 부동산을 많이 사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디를 사는지 아십니까? 강남 3구? 마포? 용산? 아니요. 중국인의 강남 매수 비중은 고작 0.2%에 불과했습니다. 그들은 대부분 구로, 금천, 대림 같은 외곽 지역의 저가형 빌라나 소형 아파트만 샀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돈 냄새 하나는 기가 막히게 맞는다는 중국 자본조차 서울의 비싼 아파트는 투자 가치가 없다고 판단해서 거들떠도 안 본다는 겁니다. 그들은 철저하게 월세 수익이 나오는 저가 매물만 줍고 있습니다. 결국 15억, 20억짜리 소위 똘똘한 한 채라고 불리는 그 비싼 아파트들. 외국인도 안 사고 스마트 머니도 안 삽니다. 오직 우리 한국인들끼리만 불패 신화를 외치며 그 비싼 가격을 떠받치고 있는 겁니다. 더 무서운 건 그 한국인 수요조차 사라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서울 인구 데이터를 보셨습니까? 1000만 서울은 옛말이고 이미 940만 명 선도 붕괴되었습니다. 중요한 건 누가 떠나는가입니다. 서울 집값을 감당할 수 없는 20, 30대 젊은 세대, 신혼부부들은 경기도, 인천으로 밀려나고 있습니다. 지금 서울에 남아있는 건 집 한 채 깔고 앉아있는 고령층뿐입니다. 젊은 층이 떠난 도시, 활력이 사라진 도시, 노인들만 남아서 서로의 집값을 올려주는 도시. 이걸 부동산 학계에서는 슬럼화의 초기 단계라고 부릅니다. 지금 15억 주고 산 아파트, 10년 뒤에 20억, 30억에 팔고 싶으시겠죠? 그런데 그때 그 돈을 대출받아서 사줄 젊은 혹구가 서울에 남아있을까요? 인구 통계는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본론 4. 구조적 공포, 전세, 공멸의 메커니즘. 미래를 보려면 과거를 봐야 합니다. 지금 한국의 모습, 1990년 일본 버블 붕괴 직전과 소름 돋게 닮아 있습니다. 생산 가능 인구는 줄어들고 부동산은 절대 안 떨어진다는 신화가 종교처럼 퍼져 있는 상황. 완벽한 평행이론입니다. 하지만 진짜 공포는 차이점에 있습니다. 우리는 그때 일본보다 훨씬 더 위험한 악성 구조 위에 서 있습니다. 일본은 부동산을 살 때 LTV 100%, 120%까지 대출을 받았습니다. 즉, 은행 돈으로 버블을 쌓았습니다. 그래서 버블이 터졌을 때 은행과 기업이 망했고 개인은 파산 신청하고 빚 털어내면 그만이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무엇으로 버블을 쌓았습니까? 바로 전세입니다. 세입자의 돈으로 집값을 올렸습니다. 이게 왜 금융 핵폭탄인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집값이 10%만 떨어져도 역전세난이 터집니다. 집주인은 세입자에게 돌려줄 보증금 수억 원을 구해야 하는데 대출은 막혀있고 현금은 없습니다. 결국 집을 금매로 던져야 하는데 아무도 안 삽니다. 집은 경매로 넘어가고 세입자는 보증금을 날립니다. 일본이나 미국은 집값이 폭락하면 집주인 투자자 만망합니다. 하지만 한국은 집주인이 망하면 그 집에 전세 살던 아무 죄 없는 서민의 전 재산이 같이 증발합니다. 집주인과 세입자가 서로 멱살을 잡고 같이 절벽으로 떨어지는 공멸의 구조. 이게 바로 전세 제도가 만든 대한민국 부동산의 진짜 뇌관입니다. 정부는 이걸 막으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지만 시장의 흐름을 거스를 순 없습니다. 본론 5. 자산의 허상, 당신의 아파트는 사이버 머니입니까? 마지막으로 가장 불편한 진실을 마주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자산이라고 믿고 있는 그 아파트 과연 진짜 자산일까요? 많은 분들이 그래도 옛날에 5억 주고 산 게 지금 10억 됐으니 2배 벌었다고 좋아합니다. 그건 원화 기준일 때 이야기입니다. 지난 10년간 서울 아파트 값이 오르는 동안 원화 가치는 어떻게 됐습니까? 환율을 적용해서 달러 기준으로 환산해보면 여러분의 자산 상승분 중 상당 부분은 화폐 가치 하락으로 인한 착시 현상입니다. 우리는 돈을 번 게 아니라 녹아내리는 원화의 홍수 속에서 아파트라는 뗏목을 타고 겨우 현상 유지를 했을 뿐인지도 모릅니다. 더 심각한 건 환금성입니다. 자산의 가치는 내가 원할 때 현금으로 바꿀 수 있을 때 증명됩니다. 그런데 지금 서울 아파트는 어떻습니까? 정부의 강력한 11호 대출 규제 이후 시장은 사실상 동결되었습니다. 거래량이 말라붙었습니다. 팔고 싶어도 받아줄 사람이 없습니다. 팔아서 미국 주식을 살 수 있습니까? 팔아서 도쿄 부동산을 살 수 있습니까? 거래가 안 되는 자산, 현금화가 불가능한 자산. 그건 자산이 아닙니다. 그냥 희망 속에 존재하는 사이버 머니일 뿐입니다. 우리는 그 사이버 머니의 숫자가 올라가는 걸 보며 부자가 됐다고 착각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결론, 갈 곳 잃은 대한민국, 이제 눈을 떠야 할 때.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 영상은 단순히 서울 집값 떨어진다, 사지 말라는 1차원적인 하락론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이제 눈을 떠야 한다는 생존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아파트를 영화 반지의 제왕에 나오는 절대 반지처럼 믿었습니다. 이것만 가지면 내 노후가 해결되고 자산이 불어날 거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글로벌 기준으로 냉정하게 뜯어보니 어떻습니까? 우리가 15억, 20억을 주고 떠받들던 그것은 그저 글로벌 기준보다 비싸고 낡고
위험한 레버리지로 쌓아 올린 콘크리트일 뿐이었습니다. 지금 상황을 직시하십시오. 부동산은 전 세계 최고 수준의 고평가 상태입니다. 국내 주식은 수십 년째 박스권에 갇혀 있습니다. 그렇다고 현금을 들고 있자니 물가는 오르고 화폐 가치는 녹아내립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자산은 도대체 어디로 대피해야 합니까? 네, 인정하기 싫지만 이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대한민국의 과거와 같은 무조건적인 안전 자산은 이제 없습니다. 지방이 무너지는 걸 보면서 서울로 도망치려 했던 분들, 멈추십시오. 서울도 안전지대가 아닙니다. 오히려 더 높은 곳에서 떨어질 위험이 있는 곳입니다. 이제는 우물 안부자 놀이를 멈추어야 합니다. 옆 동네보다 우리 집이 1억 더 비싸다고 좋아할 때가 아닙니다. 내 자산이 글로벌 시장에서도 통할 수 있는 진짜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 냉정하게 재평가해야 합니다. 그 길이 외롭고 막막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어쩌란 말이냐? 라고 화가 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을 직시하는 것, 그게 생존의 첫걸음입니다. 민낯경제가 앞으로 그 길을 함께 찾겠습니다. 거품 낀 가격표가 아니라 차가운 숫자와 가치를 보는 눈을 키워드리겠습니다. 지금은 불패 신화를 믿을 때가 아니라 생존을 위한 공부를 시작할 때입니다. 감사합니다.